가슴이 너무 아프다. 정희의 갈라진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지금 어디 아픈지 말해봐요. 서영이는 강의실을 뛰쳐나가며 절규했다. 식은땀으로 젖은 정희는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간신히 중얼거렸다. 더영아, 다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갔다. 미안하다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할머니 절대 안 돼. 서영이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윤정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이제는 일이 되었죠. 싱크대 위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심장약, 혈압약, 위장약.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하는 약들이죠. 식탁에 홀로 앉아 천천히 숟가락질을 하는 정희. 맞은편 빈 의자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손녀 서영이가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매주 왔던 아이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정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 할 일이 없어도 청소를 하고 또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자 눈에 들어오는 메모지 하나. 약 챙겨 먹기. 하서영. 서영이가 지난번 왔을 때 붙여놓고 간 거예요. 정희는 메모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힐끔거려요. 혹시나 서영이한테 연락이 올까 싶어서죠. 하지만 조용한 핸드폰 화면만 그녀를 맞이합니다. 바쁘겠지 뭐. 젊은 애가 할머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빈집에서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목소리 내는 법을 잊을 것 같아서요.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서영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내일은 연락이 올까요? 정희는 그런 희망을 품고 눈을 감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약통을 열었습니다. 혈압약과 위장약은 그대로 있는데 심장약통이 텅 비어 있어요. 정희는 약통을 거꾸로 흔들어 봅니다. 정말로 한 알도 남지 않았네요. 어라? 약이.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약통을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몇 알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달력을 확인해 보니 벌써 처방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싶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희는 주저합니다.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진료비며 약값이며 만만치 않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에 병원비는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병원 가는 것도 힘에 부쳐요. 대기 시간도 길고 혼자 앉아 기다리는 것도 외롭습니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정희는 빈 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평소에도 가끔 깜빡하고 안 먹은 날도 있었는데 별일 없었으니까요. 내일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죠. 날씨 때문인가 싶어 창문을 활짝 열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정희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이불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정희는 빨래 바구니를 놓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져요. 쿵, 쿵쿵, 쿵.
마치 엇박자로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지 마라. 안 된다. 정희는 간신히 소파 쪽으로 기어갔어요.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희는 소파에 간신히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다가 또다시 빨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이 얼굴이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거실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표시에 하서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에 서영이가 전화를 하다니. 정희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몸을 끌어당겼어요. 핸드폰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고 정희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드디어 손끝이 핸드폰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 말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 전화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전화 안 받을까봐 걱정했잖아. 서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때문에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서영아.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어요. 겨우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괜찮아. 서영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목소리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정희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도 덜덜 떨렸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하고 서영이 목소리가 멀게 들렸죠. 할머니, 정신 차려요. 지금 어디 아픈지 말해봐요. 서영이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의실에서 급하게 뛰쳐나온 서영이는 복도를 뛰어가며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같이 수업 듣던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서영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바로 119 부를게요. 위치는 잠깐만. 서영이는 한 손으로는 할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119죠? 우리 할머니가 지금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주소는?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소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집 주소는 외우고 있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119 상황실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자분과 계속 통화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영이는 다시 할머니에게 집중했어요. 할머니, 듣고 있어요? 대답해줘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서영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직 할머니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손자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하다니. 그런 말하지 마요. 할머니는 절대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서영이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영이도 전화 너머로 사이렌 소리를 들었죠. 할머니, 구급차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은 재빠르게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정희를 들것에 옮겼어요. 서영이는 여전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꼭 버텨야 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고 수액을 연결했어요. 정희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지만 손에 쥔 핸드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으니까요. 응급실 복도에서 서영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고 초조한 마음에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윤정희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서영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손녀예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할머니는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응급시술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심장 혈관이 거의 막힐 뻔했거든요. 서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의사는 서영이를 위로하듯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심장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혈중 약물 농도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하는데 의사의 말에 서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빼먹었다니요. 중환자실 앞에서 서영이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서영이는 흐느꼈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라고 물었을 때 서영이는 우리 할머니야 라고 화를 냈었죠. 그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학생 때는 더 심했어요. 사춘기가 온 서영이는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창피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은 다 젊은데 자기만 할머니와 산다는 게 부끄러웠죠. 그래서 학부모 참관 수업 날에도 할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서영이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왔어요.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었죠. 우리 서영이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 할머니는 늘 도시락을 하나 더 싸주었습니다. 서영이 친구들도 나눠 먹으라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서영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말할 때 서영이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게 되었죠.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서영이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대학생이 되다니.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자취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섭섭하면서도 서영이를 위해 웃어주려고 애쓰던 얼굴이었어요.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서영이는 점점 할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매주 갔다가 격주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뜸해졌죠.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하던 전화가 2, 3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화 안 했으면 할머니 죽었을지도 몰랐잖아. 서영이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를 소홀히 했을까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뤘을까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서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희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서영이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오랜만에 들어선 할머니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영이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속옷과 편한 옷가지를 찾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서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서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쓴 유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작년에 쓴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서영아, 내 심장이 멈춰도 너만은 멈추지 말고 살아야 한단다. 첫 문장부터 서영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서영이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나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약을 먹어도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서영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은 그런 할머니를 혼자 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던 거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대학 들어가고 자취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서운했어. 하지만 내가 독립적인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지. 그래서 웃으며 보내줬단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서영이와의 추억들도 하나하나 적어 놓았어요. 처음 서영이를 맡았을 때의 마음,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기억, 중학교 때 사춘기로 힘들어하던 서영이를 지켜보던 마음까지 모든 순간을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끔 나를 창피해하는 걸 알았어. 늙은 할머니가 부모 대신이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키운 걸 후회한 적이 없단다. 내가 내 삶의 전부였어.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서영이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 때문에 더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자신은 무엇을 해줬을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가끔은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하지만 내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약을 먹는다. 할머니, 미안해. 편지를 꼭 쥐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는 할머니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수학여행,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까지 할머니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늘 서영이 뒤에 서 있었어요. 주인공은 언제나 서영이었고 할머니는 배경이 되어 주었죠. 이제야 서영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삶에 있어서 서영이는 할머니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사흘 뒤 정희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서영이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서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마른 할머니의 손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팠죠? 제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서영이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전화해줘서 살았잖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눈가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서영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매일 전화할 거야. 귀찮아도 참아. 서영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할 거야. 할머니가 뭐 하는지 뭐 먹었는지 다 물어볼 거야. 정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바쁜데 뭐하러. 하지만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 거야. 그리고 약 떨어지면 말해. 내가 같이 병원 갈게. 편지 봤어요. 할머니가 써놓은 거. 서영이의 말에 정희가 흠칫했습니다. 서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키워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영이가 고백했습니다. 자취하면서도 매일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도 그립고 아침에 깨워주던 것도 그립고 근데 왜 그걸 표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서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매일매일. 하지만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연락하기가 미안했어. 방해될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거였어요. 서영이는 울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우리 바보 같아요. 서로 보고 싶으면서 왜 참았을까요?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 둘 다 바보야. 그때 서영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고백이었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서영아. 이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서영이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저랑 같이 살아요. 제 자취방 원룸이긴 하지만 둘이 살만해요. 서영이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꺼낸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나는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해. 서영이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또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돼요. 내 생활이 있잖아. 학교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늙은 할머니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할 필요 없어. 정희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뭐가 희생이에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익숙한 데서 살아야 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서영이도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서영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죠.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엔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서영이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희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내 학교에서 너무 멀잖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쓰러진다.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는 자꾸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서영이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는 할머니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것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드셔보세요. 정희는 한 숟갈 떠먹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맛있네. 우리 서영이가 요리도 할 줄 알고. 정희의 칭찬에 서영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다시마 우려내고 소고기 볶고. 두 사람은 미역국을 나눠 먹으며 잠시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병실을 나온 서영이는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이죠? 제가 급하게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서영이는 할머니 모르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완고하다면 자신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딱 맞는 곳을 찾았어요. 할머니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위층에 새 들어 사는 집이 나온 거였죠. 이거다. 서영이는 흥분했습니다. 같은 동이면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니까 매일 들를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자신도 가까이서 돌볼 수 있었죠.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서영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사했어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 어디로? 서영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이에요. 퇴원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퇴원 당일 정희는 서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영이가 자기 집 층이 아닌 위층 버튼을 누르자 정희가 의아해했어요. 왜 위로 가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영이는 할머니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서 멈춰섰어요. 짜잔, 여기가 제 새 집이에요. 할머니 집 바로 위층?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여기로 이사 왔다고? 서영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매일 올라갈게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할머니가 싫다고 해도 올 거예요. 이 바보야. 정희는 서영이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고집쟁이 손녀가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돈이 아깝잖아. 괜히 이사 와서 할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리고 할머니, 나 혼자 사는 척만 하자. 알았지? 서영이가 윙크를 했습니다. 정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아파트 단지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희는 경로당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정희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기운이 났다는 걸요. 손녀가 위층으로 이사 왔다며? 부럽다, 부러워. 다른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겸연쩍어 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매일 와서 귀찮게 해요. 밥 먹었냐, 약 먹었냐 잔소리가 끝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희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서영이는 약속대로 매일 들렀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저녁에 돌아와서 또 한 번. 주말에는 아예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도 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봉사 신청했어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봉사? 무슨 봉사? 정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간호봉사요. 혈압 재주고 건강 상담도 해주고. 정희는 퇴직한 간호사였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살리기로 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정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화면에는 역시나 하서영이 떴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전화야? 아침에도 했잖아. 할머니, 오늘도 전화 안 받으면 혼나요. 서영이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투덜거렸습니다. 됐다, 이놈아. 공부나 해라. 하지만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죠. 점심은 드셨어요? 약도 드셨고요? 서영이의 확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먹었어. 약도 먹었고 지금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랑 있어. 그럼 저녁에 올라갈게요.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 거예요. 서영이의 말에 정희가 웃었습니다. 내 김치찌개는 싱겁던데. 에이, 이번엔 다를 거예요. 비법을 배워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어요. 좋겠다. 손녀가 매일 전화하고. 정희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서영이가 왔어요. 양손 가득 장을 봐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영이를 보며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영이의 김치찌개는 여전히 좀 싱거웠지만 정희는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전보다 나아졌네. 서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엔 더 맛있게 해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서영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희는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약 챙겨 먹기. 하서영,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 메모지가 몇 개 더 늘었어요. 물 많이 마시기, 운동하기, 서영이한테 전화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서영이가 위층으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잘 자요. 서영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정희도 서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잘 가. 공부 열심히 하고.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정희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돌아왔을 때와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서영이가 있고 경로당 봉사로 만난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 서영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곧 서영이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할 시간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그냥 전화 한 통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잊고 산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도 모두 서영이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정희도 먼저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